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낡은 아파트의 틈새로 스며들어 왔고 저는 2살배기 딸 지우를 품에 안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핸드폰 화면은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의 나이 37, 남편 기현은 40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애 3년 만에 결혼했고 지우가 태어났을 때는 둘 다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처음의 열정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 법이었고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라는 핑계, 야근이라는 변명, 그리고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눈빛을 저는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의 핸드폰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저장된 발신자였지만 그 내용은 저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은 너랑 살 수 없어. 단 14글자였습니다. 14년의 인연을, 2년의 결혼 생활을, 그리고 2살배기 딸의 존재를 지워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걸고 또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품속의 지우가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보채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남편의 직장 동료인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 한마디가 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함께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여직원은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미혼 여성이었고 둘은 이미 반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이 동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단 한 번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저는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수없이 되돌아보았지만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뒤였습니다. 그의 부모님께 연락했지만 그들 역시 아들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저를 탓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는 그런 은근한 비난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저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는 텅 비어 있었고 남편 명의의 예금은 모두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남은 것은 제 개인 명의의 적금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은 전세였고 전세금 2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는 6개월 뒤에는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신과 딸이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 주변을 배회했고 그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으며 심지어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남편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그 여직원 역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둘은 지방의 작은 도시로 떠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 저는 서울 외곽의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 반은 새 집의 보증금으로, 나머지 반은 생활비로 남겨두었습니다. 단칸방은 너무나 좁아서 싱크대와 화장실밖에 없었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테이블이 식탁이자 책상이자 화장대였습니다. 지우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매일 밤 아이가 잠든 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렸고 친척들은 대놓고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불쌍하다.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갔다더라. 애는 어떡하려고. 이런 말들이 저의 귓가에 들려왔고 저는 그 모든 굴욕을 삼켜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이 실패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을 잡아두지 못한 무능한 아내, 혼자서 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은 가련한 여자, 세상은 그렇게 저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숨을 쉬는 작은 생명,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남편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 지우를 맡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했으며 생활비를 계산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펜을 쥔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재기의 시작이었고 10년 후 제가 정상에 오르게 될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지만 몸은 이미 이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지우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찬 공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칸방의 작은 싱크대에서 세수를 하고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동네 국공립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중견기업의 격리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기에 비교적 빨리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직장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회계사무소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세무사 1명과 직원 4명이 전부인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처리해야 할 서류는 산더미였고 마감 기한은 늘 촉박했습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고 고객사의 전화를 받으며 세금 관련 상담을 했으며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실수도 잦았고 상사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매뉴얼을 집에 가져와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선배 직원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가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면 저는 서둘러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아이였고 선생님들은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오늘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고 지우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지우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저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지우를 씻기고 그림책을 읽어주며 재웠습니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저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밤 9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받는 월급 180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월세 50만 원, 어린이집 비용 30만 원, 식비와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했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재택 알바를 시도했습니다. 데이터 입력, 번역, 문서 작성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당시는 온라인 커머스가 급성장하던 시기였고 개인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에 눈을 떴습니다. 회계 일을 하면서 쌓은 숫자, 감각과 경영학 지식이 도움이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보고 전자책을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선배 창업자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어디서 물건을 조달할 것인지,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는 날이 계속되었고 저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어졌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드디어 자신만의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아이템은 유아용품이었습니다. 지우를 키우면서 직접 사용해 본 제품들 중에서 품질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것들을 선별했습니다. 초기 자본은 적금을 깨서 마련한 100만 원이 전부였고 재고는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상품 사진은 직접 찍었고 상세 페이지도 밤새워 만들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기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새벽 2시 핸드폰 알림이 울렸고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금액은 19,000원, 아기 턱바지 세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수익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제게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지우를 돌보고 밤에는 주문을 처리하고 포장하고 발송해야 했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비틀거렸습니다. 고객 문의에 답변하고 클레임을 처리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일은 혼자서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쇼핑몰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건이던 주문이 10건으로 2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고객 후기가 쌓이면서 신뢰도가 올라갔고 재구매율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기 상품을 파악하며 시즌별 마케팅 전략을 세웠습니다. 회계 일을 하면서 익힌 숫자, 감각이 큰 도움이 되었고 저는 점점 더 정교한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추어 갔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의 쇼핑몰 월 매출은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순이익은 100만 원 정도였고 회계사무소 월급과 합치면 생활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조금 더 넓은 방으로 이사했고 지우에게 새 옷을 사주었으며 자신에게도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노트북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 전체를 이해하고 더 큰 사업을 구상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야간 MBA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학비는 부담이었지만 그것은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지우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주중에는 회계사무소와 쇼핑몰 운영으로 주말에는 MBA 수업으로 저의 삶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미 생활도 심지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지우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늘 바쁘다는 것을 알았고 때로는 외로워했지만 제가 밤마다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모녀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 유대감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저의 쇼핑몰은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30명을 고용했고 작은 사무실을 얻었으며 월 매출은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회계사무소를 그만두고 제 사업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큰 모험이었지만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온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우연히 대형 유통기업의 납품업체 공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기회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제안서를 작성했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으며 마침내 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이 더 이상 바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올라가고 있었고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저의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아용품 전문 유통업체로 시작했지만 점차 영역을 확장해 생활용품, 가전제품, 패션 잡화까지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수는 50명으로 늘어났고 강남에 위치한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닌 확고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MBA 과정을 수료한 저는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무관리, 마케팅 전략, 인사관리, 공급망 관리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했고 그것을 자신의 회사에 곧바로 적용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보였던 저는 고객의 구매 패턴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재구매율이 업계 평균의 2배에 달했고 고객 만족도는 90%를 넘어섰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력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납품으로 시작했지만 저의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과 배송 속도가 뛰어나자 계약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제조업체를 방문해 가격 협상을 했고 물류센터를 돌아다니며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찾았으며 대형 유통업체의 바이어들을 만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성 중심의 유통업계에서 여성 대표는 여전히 드물었고 저는 종종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거래처에서는 여자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발언을 듣기도 했고 다른 곳에서는 능력보다는 외모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편견을 실력으로 깨부쉈습니다. 완벽한 제안서와 탁월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상대를 설득했고 한번 계약을 맺은 거래처는 대부분 장기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저의 회사는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쇼핑몰에서 시작해 이룬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성과급을 두둑하게 지급했습니다. 회사의 성장은 곧 제 자신의 성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당당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중간 유통업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유통기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했고 더 넓은 네트워크가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업계에서의 확고한 입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투자 유치를 결심했습니다. 벤처 캐피털을 찾아다니며 사업 계획을 설명했고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규모가 작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투자사를 찾아갔을 때 마침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경영 능력과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고 50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저는 회사를 대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물류센터를 새로 구축했고 자체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옴니 채널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직원 수는 50명으로 늘어났고 조직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저는 각 부서에 유능한 팀장을 배치했고 자신은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5년째가 되었을 때 업계에서 저의 이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제신문에서 절 인터뷰했고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사로 초청받았으며 여성기업인 협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서 늘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바닥에서 시작했던 이야기, 밤새워 일하며 버텼던 이야기, 그리고 결국 일어섰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된 딸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엄마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말할 때 지우는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최대한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반드시 지우와 함께 보냈고 학교 행사에는 어떻게든 참석했으며 밤에는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엄마랑 지우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올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6년째 되던 해 저의 회사는 업계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먼저 제휴를 제안해왔고 해외 바이어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했고 현지 파트너를 찾아 여러 나라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제 비전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한국유통에서 인수합병을 제의해 온 것입니다. 한국유통은 업계 1위의 거대 기업이었고 그들은 저의 회사가 가진 온라인 역량과 고객 충성도에 주목했습니다. 제안 금액은 500억 원, 그리고 저는 합병 후에도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남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일군 회사를 넘긴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단순히 자회사 대표가 아니라 향후 3년 내에 한국유통의 임원진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경로를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유통 측은 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에 그 조건을 수용했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저는 한국유통의 자회사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끄는 조직은 직원 200명,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으로 옮겼고 저의 개인 사무실에는 시원하게 트인 전망과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겸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았고 여전히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자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빠르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존의 사업 모델을 한국유통의 인프라와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본사의 경영진은 저의 능력에 감탄했고 저는 약속대로 2년 만에 한국유통의 전무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유통 역사상 최단기 승진 기록이었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임원진에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8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마침내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한국유통의 대표이사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저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온 자신이었기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9년째 되던 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유통의 대표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고 이사회는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후보가 거론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되었습니다. 탁월한 경영 능력과 혁신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로 증명된 실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저는 마침내 한국유통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 47, 남편이 떠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취임식 날 저는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년 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은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의 재회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오후 3시에 예정된 미팅이 있습니다. 신규 납품업체 대표분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한국유통과의 거래를 원했고 저는 매주 이런 미팅을 몇 번씩 진행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오후 3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중년 남성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어 상대방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남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어딘가 지쳐 보였고 값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역시 얼어붙은 듯 굳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정아?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해 왔습니다.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수없이 머릿속으로 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때로는 울고 싶었으며, 어떤 때는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하게, 차갑게 상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그가 가져온 제안서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대성산업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었고 주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얼굴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경영 경험이 저에게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거렸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제품 라인이 다양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다소 약해 보입니다. 이미 저희는 비슷한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들과 계약이 되어 있고 그쪽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품질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 제품은 국내산 원료만 사용하고 품질 관리도 철저합니다. 가격은 협상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샘플을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저는 제안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퇴장 신호였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정아 아니 대표님. 잠깐만 얘기 좀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업무 외의 대화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제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고 비틀거리듯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이고 한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 그것은 제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통쾌함도 복수심도 아닌 어떤 공허한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저 불쌍한 중년 사업가로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회사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대성산업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계속 감소했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요 거래처 몇 곳을 잃으면서 경영난이 가중되었고 현재는 새로운 판로를 찾지 못하면 부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유통과의 계약은 그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잔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남자가 이제는 저에게 구원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한국유통의 대표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로. 저는 그가 얼마나 놀랐을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정중한 어조로 작성된 메일이었지만 그 행간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샘플을 보내니 검토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한국유통과 꼭 거래하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매팀에 샘플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구매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품 품질은 양호하나 가격 경쟁력이 부족함. 현재 거래 중인 업체 대비 30% 높은 가격임. 긍정적인 검토 어려움.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거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지우와 저녁을 먹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지우야, 만약 엄마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나중에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다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면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면 도와줄 필요 없지. 저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15살이 된 지우는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지 아니면 단지 사업상 필요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다시 미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즉시 응했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고 저를 보자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정아,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니, 뭐 다 알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업무적으로만 얘기하시죠. 제 사생활에선 이미 퇴출당하신 분이니까.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샘플 검토 결과 품질은 괜찮지만 가격이 문제입니다. 30% 낮춰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거래 불가라는 의미였습니다. 30%를 낮추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남편은 그것을 알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남편이 급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유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표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말 10년 전에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차가웠고 심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성산업과의 계약은 불발시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사적인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순전히 업무적인 판단인지 제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남편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 불발 통보를 받은 날 남편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통보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귀사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남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성산업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하청업체들은 외상 대금을 독촉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월급조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유통과의 계약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것만 성사되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떠난 그날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도망친 그 여자, 현주는 처음에는 달콤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으며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현주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을 요구했고 더 좋은 집을 원했으며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을 원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자 현주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그녀는 다른 남자와 떠났습니다. 더 돈이 많은, 더 젊은 남자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저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고 지우는 자신의 딸이었으며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주소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고 가족들도 실망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왔고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사업마저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고 잘못된 투자를 반복했으며 거래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다시 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약속도 없이 한국유통본사 로비에서 절 기다렸습니다. 경비원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남편은 애원했습니다. 제발 대표님께 전해주세요. 꼭 만나야 합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내선 전화를 걸었고 놀랍게도 저는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로비로 내려왔을 때 남편은 제 모습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기 때문이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눈빛은 이제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여성의 눈빛이었고 동시에 상처받은 사람의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정아, 아니 대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회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20명이나 됩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회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건 제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 유통의 대표로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귀사와의 거래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 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절망했습니다. 유정아, 나 때문에 화가 난 거라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제발 우리 회사 직원들은 생각해줘.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남자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동정심이 일어났지만 곧 억눌렀습니다. 10년 전 제가 2살배기 아이를 안고 울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제가 단칸방에서 밤새워 일하며 버틸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말은 정확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경비에게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한국 유통과의 거래가 불발되자 다른 채권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요구했고 하청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성산업은 부도 처리되었고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재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10년 전 살았던 단칸방보다도 더 좁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저를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면, 만약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었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정아, 나 정말 후회한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 알겠어. 지우는 잘 있어? 아빠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고 더 이상 그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해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편의점 야간 알바, 배달 대행, 건설 현장 일용직 등을 전전했습니다. 한때 정장을 입고 회사를 경영하던 남자가 이제는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남편은 우연히 신문에서 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 유통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 내용이었고 저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었고 성공한 여성 CEO로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기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제는 자신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시간은 흘러 12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유통을 업계 부동의 1위로 올려놓았습니다. 혁신적인 유통 시스템을 도입했고 해외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으며 기업 가치는 2배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경제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재기의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이야기,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이야기, 밤낮 없이 일하며 버텼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은 저에게 동력이 되었고 고통은 저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2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대표님, 저도 최근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아이 2을 키우며 일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모든 고통을 겪은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17살이 되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성적도 우수했으며 무엇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어? 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떠났어. 내가 2살 때였어.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야. 엄마는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엄마에게 힘이 됐고 희망이 됐어.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아빠를 미워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야.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차라리 그 에너지를 너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 지우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사랑해. 저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유통의 인사팀에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남편이 자사의 물류센터에 일용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자는 특이사항으로 과거 대성산업 대표였던 인물이라고 기록했고 채용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통쾌함도 동정심도 그리고 어떤 공허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반 지원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세요. 특별 대우도 차별도 없이. 며칠 후 남편은 한국유통물류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곳이 저의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일해야 했고
나이가 많아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물류센터를 시찰했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제 원칙이었거든요. 넓은 창고를 돌아보던 중 저는 멀리서 한 남자가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거의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으며 한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생계를 위해 몸을 움직이는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순간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몇 초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동행한 임원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둘러보죠. 저는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고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걸어갔고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제는 자신이 우러러봐야 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저의 세계에선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고 자책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체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일까?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를 떠난 그날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노트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보낼 편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 최고의 것을 버렸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행복한 가정을,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다. 받아들인다. 그는 펜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물류센터를 그만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내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보고서를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와인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은 걸까? 성공을 얻었고 부를 얻었으며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을까요? 순수했던 사랑, 믿음, 그리고 어쩌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승리가 결코 저를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 길을 걷기로, 강한 사람이 되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기로.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 빛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